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학기 첫 번째 한국사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2시간 동안 해가지고 조선의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봤다면요, 오늘은 조선의 외부적인, 대외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정치람이 있어가지고, 외교람이 있어가지고 조선은 어떤 외교 정책을 수립하였고 그 실상은 어떠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임진왜란이라든지 호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의 어떤 대외관계, 외교 정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외교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대교린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대교린이라는 표현은요,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과 교류, 이웃을 교화시킨다라는 표현이 사대교린입니다. 조선은 제가 지난 시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리학이라는 이념에 걸맞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이라는 이념이 단순히 사상적으로만 조선 사회에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정치, 통치제도, 그 다음에 지배층, 그 다음에 조선의 어떤 외교정책이라든지 경제, 여기저기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염두하시고, 똑같이 정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관계에도 한번 4대 교린에다가 어떤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리학을 배울 때 성리학을 하는 것이 어떤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 가지고 철저한 신분제 유지를 옹호했던 게 성리학과 유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먹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가 이제 국가 간에도 똑같이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사회에서 양반이라는 존재가 왕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왕한테 충성을 다하고 이제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요, 국가 관계에서는 이 조선의 나라가 어떤 성리학의 원산지, 성리학의 중심지인 명나라를 잘 따르면서 성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모자라고 생각하는, 좀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 생각하는 여진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들은 우리가 잘 교화시키는, 교육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외교정책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될 때 성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 어떤 조선의 입장이었고요. 외교람에 있어서 이런 4대 교린의 대원칙에 맞게 외교정책을 고수해왔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런 외교를 실제로 수행함이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맺어진 관계가 조공과 책봉의 관계입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나라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 인사하고 어떤 우리나라의 공물을 바치는 것을 조공이라고 하고요.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공의 어떤 반대되는 것으로서, 조공했으니까 담례로 이제 너를 어느 지역의 왕의 봉환으로 하면서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 이것을 책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에다가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은 명나라 황제가 조선 왕을 책봉해서 이제 조선의 관리권을 인정한 형태로 정치적인 안정을 인정받았고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단순히 정치적 안정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화적인 실리 또한 이제 조공 책봉을 통해서 보장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화 실리는 어떤 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이 조공을 보내는 과정에서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명나라에다가 뭔가 물건을 바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갖다 바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명나라 역시도 우리보다 형님되는 나라로서 형님의 어떤 위험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형님이니까 너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동생아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으로서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위험을 보여야 되고, 그 위험이 우리의 조공 못지않게 명나라의 하사품, 담례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조공 책봉 관계에서 서로 간의 사신들이 오가면서 많은 교육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나라의 사치품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됐고, 선진 문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선의 어떤 문화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볼 때 조공과 책봉 관계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너무 굴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는 우리와 명나라 사이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여진이라든지 일본하고도 조공 책봉을 맺으면서 일부 여진족 부족들한테 책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어떤 사별단을 파견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조공 책봉 관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외교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먼저 명나라하고 우리 조선과의 외교 관계입니다. 명나라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4대의 원칙, 큰 나라를 섬긴다는 원칙에 따라가지고 외교 질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처음에 조선 초만 하더라도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외교적 갈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명나라가 건국한 연도가 저거 1368년이고요. 조선이 건국한 해가 1392년인데 사람의 어떤 나이로 보자면 30년 정도는 긴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국가 사이에서 30년은 그렇게 긴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도 건국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건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굳이 내가 너를 형님을 모셔야 되냐. 처음엔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어떤 자존심 싸움, 그 와중에 조선에서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하려는 그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조선은 태종식에 들게 되면은 명나라의 어떤 국력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적으로 볼 때, 성리학적으로 볼 때 중국이 성리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4대 질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4대 질서 속에서 조선은 명나라에다가 일정하게 사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신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실리, 어떤 문화적 실리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요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조선과 명나라는 이제 신하와 왕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형과 아우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었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두 나라는 일종의 결속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이 형님한테 믿고 맡기는 식을 통해 가지고 외교를 형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명나라가 건재하게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든든한 버팀목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안정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만, 대신 한 가지 약점, 한 가지 큰 결점이 있다면 명나라의 외교 상황과 정치 상황을 결탁한 만큼 명나라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 조선 또한 동시에 위험에 빠지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명나라와 조선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비슷한 처지일 겁니다. 왜? 우리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으키는 파장이라든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가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중국이 세계 질서의 절대적인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휘청거리는 순간 주변 국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과 명나라는 강력한 결속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게 됐지만 동시에 약해질 때는 둘 다 영향을 받는,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조선의 어떤 정치적 혼란과 연관해서 둘의 관계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여진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인데, 우리 스스로는 여진, 일본이 오랑캐라고 인식을 했고, 이제 성리학적으로 볼 때 제일 변방인 나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나라를 교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책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아랫 것들이고 좀 아둔한 동생이니까 이 동생들을 길들임에 있어가지고 아유 동생아 네가 실수할 수 있지, 좀 뭔가 우쭈쭈하는 그런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 동생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엄하게 혼내는 이제 좀 강경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여진, 일본을 대응할 때 회유책과 강경책을 둘 다 사용했다라는 걸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진 같은 경우에는요, 여진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진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의 특성상 재산이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대체로 재산이 동산의 형태입니다. 농경민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산이 토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아무리 사회가 혼란해져도 이 재산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농경민족들은 보통 끝까지 싸우고 버티고 항전한 식으로 하지만은 여진족은 본래 태생이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위기가 오고 하게 되면은 자기 재산,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려시대에 여진이 한번 흥기해가지고 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금나라가 몰락할 때 금의 어떤 지배층들 중에 일부는 금나라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은 또 일부 여진족들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원래 변방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잃을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북부에 살고 있던 여진족 같은 경우에 금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부족 상태로 돌아가지고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상태로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계속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목 집단들, 여진이라 불리긴 하지만 하나의 국가는 아니고 유목 상태인 여러 부족들은 우리 조선은 꾸준히 주시하고 있으면서 야 쟤네들이 크면 우리한테 위협이 될 텐데 저 동생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다스릴까, 어떻게 좀 교육시킬까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는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 대체로 이제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교역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그걸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진족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가지고 국경에다가 무역소를 개설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진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우리가 여진 어떤 조공을 받고 하는 식으로 경제 교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 중에서 일부 우리에게 되게 온건한, 우리에게 어떤 우호적인 세력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귀순도 장려해가지고 이제 조선인으로 국적을 바꾸게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안정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진족이 무조건 이렇게 우리에게 온건하게 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진족은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먹고 살기가 좀 척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무역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때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무역을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진과 무역을 할 때도 이제는 우리가 형님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많이 줘야 된다는 정신적인 부담이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우리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진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형태의 무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하는 폐쇄적인 무역과 여진이 요구하는 양이 서로 맞지 않게 되면은 여진족들은 수시로 침략을 하면서 방화를 하기도 하고 약탈하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좀 따끔하게 혼나야겠구만 하면서 여진족을 정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여진 정벌 사례는요, 우리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이제 김종서 등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지금의 그 두만강 일대 그리고 지금의 저 중강진 일대 지역들을 점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요, 우리 영토로 편입을 한 다음에 4군과 6개 군사 진지, 6진을 설치했죠. 우리는 이걸 통틀어가지고 4군 6진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반도 형태의 지형이 완성된 것이 바로 세종대왕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여진족이 침범을 하는 경우에는 군사력 보복을 함으로써 이렇게 여진족에게 야, 내가 지금 형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진과 외교 방침이 비슷합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일본이 지도의 면적도 더 크고요, 영토 면적도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자원 규모, 인구도 다 일본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섬나라라는 정치적 특성 때문에 통합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영주들, 다이묘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요, 일본은 계속 분열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일본은 조금 약하다라고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랫나라 일본은 우리가 수시로 교화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일본에게도 강경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강경책을 먼저 발동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려 말에 이미 고려의 변방을 침탈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변방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스타가 우리 이성계, 그 다음에 최영, 그 다음에 뭐 최무선 이런 사람들인데,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 뭔가 정리가 된, 매듭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이 외구들의 위협은 앞으로도 계속 위협이 될 수 있는 좀 애매한 존재들이었고, 이런 일본 외구들을 당시 이제 세종대왕 1년에,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 시기에 아버지 태종이 죽은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아버지 태종이 야, 내가 나를 이렇게 다 설계했는데 내가 아프거나 그 다음 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한 판단을 내린 것보다는 내가 좀 건강할 때 우리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뒤에서 서포터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 왕관을 아들 세종대왕한테 물려줘요. 그리고 뒤에서 자기는 감독 코치를 하고 있는데, 코치라는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거는 우리 아들 똑똑하게 잘할 것 같은데 요거만큼은, 이 외교나 전쟁만큼은 그래도 이 아버지가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세종대왕 1년에 가장 위협이 될 것 같은 외구의 본거지, 이 쓰시마 섬을 이제 태종이 지시해가지고 이제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정벌하게 됩니다. 정벌을 통해가지고 어떤 왜구를 진압하고 외구의 어떤 본거지를 소탕을 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세종대왕 시기에 다시 일본을 일종의 용서를 해주면서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해주는 개해약조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되죠. 이 개해약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외구의 어떤 분란을 통제하면서 이제 일본에게는 그들이 어떤 희망하는 무역이라든지 교역을 적당 수준에서 허용해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무역 허용 기준은 뭐였냐면요, 이제 일정량의 이제
세견선이라고 하는 배를 파견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이 왕래할 수 있는 일본에서 가까운 세계 항구, 부산을 중심으로 한 3포를 개항해 주게 됩니다. 이 제한된 범위에서 무역을 허용해 주는 것이 세종대왕 때 일본에 대한 회유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은 윗나라인 명나라에게는 사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 문화적 신리를 획득하였고요. 아랫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여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경책과 온건책을 사용하면서 이제 교린 정책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나는 형님이고 너는 동생이야 이런 말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사촌 동생이라는 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보면은 명절에 모였을 때 뭐 동생이나 나나 뭐 덩치도 비슷하고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많고 하다 보니까 막 내가 동생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를 좀 먹다 보면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키가 크고 덩치가 더 크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명절에 모였더니 우리 친척 동생은 키가 막 190이야. 나는 지금 165인데 그러면 사실 밀리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보니까 나는 지금 공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척분이 공부 겁나 잘하는데 그러면 조금 마음속으로 좀 밀리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이가 많다, 단순히 내가 그냥 가오가 있다 이런 걸로 형님 동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이 질서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조선이 이 실력을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실력을 유지하지 못할까, 그 얘기가 바로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 장에 나온 얘기는요, 바로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는 16세기의 상황입니다. 1500년 상황인데요. 1392년 조선이 건국한 뒤로 1500년대라고 하면은 약 100년 이상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사실 조선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혼란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었고, 근데 그 안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이제 나태해진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16세기 조선은 지금 세금 제도가 붕괴돼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 제도 같은 경우에 지나친 안정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선만 이렇게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명나라 역시도 내부적인 혼란과 재정 악화 등을 겪고 있는 게 이 16세기 상황이었죠. 그래서 명나라가 악화됨과 동시에, 그리고 또 조선도 내부적 악화됨과 동시에 동아시아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 역시도 이 당시에 이제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제 각지에서 분열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일본은 어떤 이제 약자 계층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왜구를 형성하고, 또 거기 왜구에는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조선이나 이런 사람 가담해가지고 왜구라고 한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의 해안가들이 약탈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외구의 약탈이 빈번해지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백성도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일본에서는 조선과 약조한 양보다 더 많은 무역 개방을 요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조선 역시도 지금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의 무역 확대 요구에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기존에 개항된 세계 항구 3포라고 불리는 곳에서 난을 잃게 되는데, 이 난이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란을 벌이게 됩니다. 삼포외란 이후에 조선에서는 이 동생도 안 되겠구만, 좀 겁을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강경책을 다시 꺼내들었고요. 강경책을 꺼낸 뒤에 일본이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일본에게 무역을 허용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조선, 명나라의 이런 정치적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점점 명나라가 침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악화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머지않아 가지고 일본은 다시 을묘년에 이제 1500년대 중반에 대규모의 왜구들이 한반도 일대 상륙해가지고 서남의 해안을 약탈하는 대규모 외란에 가까운, 사실상 임진왜란의 어떤 전초전에 가까운 을묘외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을묘외변은 사실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도 외변을 막는 것도 막는 것이고, 일본에 대한 강경책도 강경책이지만은 야 쟤네가 앞으로 또 침략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의 결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죠. 비변사는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변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인데요. 이 임시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을묘외변이라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비변사를 통해 가지고 조선은 어떤 일본 문제에 대해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기구 하나 만든다고 군사력이 갑자기 세지는 거 아니거든요.
군사력 세지려고 하면은 실질적인 군사 무기도 많이 도입해야 되고 기술도 개량해야 되고 당연히 군인들도 많이 충원해야 되고 재정이 많이 빵빵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은 그런 걸 관리하기에는 지금 사회 상태가 영 좋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비변사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이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전국 각지의 분열 상태가 점점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불리는 당시 일본의 지도자가 일본 전국을 통합한 다음에 이 일본 내부의 사회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 정벌을 지시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00년 정도 해가지고 각지의 영주들이 서로 군대모가 치고받고 싸우는, 마치 우리로 치면 신라 말 같은 그런 혼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혼란 상황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끝나고 보니까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가 남아있어요.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농사짓다 잠깐 나와서 칼질하고 막 싸우고 한 것이 아니라 100년에 가깝게 전쟁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동안 전쟁만 했던, 군인으로만 살았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전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 재미를 봤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전쟁 끝났다, 이젠 전쟁 끝났으니까 칼 내려놓고 이제 그만 싸우고 너네 농촌으로 돌아가 라고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농촌 가서 농사 지으라면 지을 수가 있느냐?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촌으로 가가지고 농사 지으라고 하는데 막상 농사는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하고 다시 또 칼 꺼내 들어가지고 동네 마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지금 사회 혼란과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좀 약간 이 사람이 야망이나 망상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명나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올 때 일본에서 중국을 가려고 하면 항상 거쳐갈 수 있는 곳이 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나라로 가는 길에 조선을 정벌하고 명나라로 간다, 이런 전략을 말도 안 되게 수립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아무튼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말빨이 잘 먹혀들었는지 그 당시 대부분 영주들의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1592년 조선에 일본군이 마침내 상륙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상륙해가지고요, 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상도 상주로 올라가서 충주, 한양까지 약 20일 만에 일본군이 돌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은요, 조선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군사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뭐 명단에는 군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막상 모여봐니까 다 없는 사람들이야. 다 이거 횡령이야, 횡령.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에 기껏해서 모인 군대 같은 경우에도 당시 모으시는 군대들 다 모아서 관군들, 이제 관청, 이제 국가의 군대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서 충주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정군! 전투 준비하라!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전군! 돌격 준비하라! 전군! 돌격 준비하라! 돌격하라! 돌격하라! 문제는 이 전투,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일본의 조총부대에 맞서서 조선의 모든 군사력을 소진해버리고 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란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조금 힘들게 왕에 오르다 보니까 왕에 오르고 나서도 내 왕 자리를 쫓겨나게 되면 어떨까, 뺏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고, 마침내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진짜로 나 이제 왕에 쫓겨날지 몰라, 끌려나갈지 몰라 하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정상적일 때는, 전쟁이 안 났을 때는 그래도 되게 총명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조선시대에 되게 내노라는 대표적인 어떤 인물도 사실 선조 때 많이 배출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전쟁 나니까 정상 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군이 상륙했다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바로 피난을 가버리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는 파천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평양에 있다가 평양도 불안하다고 저기 압록강 넘어가기 직전에 의주까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당연히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으니 순식간에 국토는 일본군에게 장악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도였던 경복궁도 불타고 많은 문화재, 특히 우리 가지고 있었던 왕들의 어진이라든지 아니면 실록 같은 것이 이때 많이 불타기도 했었죠. 들린 얘기로는 물론 일본군이 불태웠다기보다는 이런 성난 백성들이 해가지고 당시 이제 관청에 불이 붙고 궁궐에 불이 붙고, 또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떤 가지고 있던 노비 문서라든지 그런 토지 문서 같은 것을 이제 말소하기 위해서, 초기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관청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혼란 상황을 겪다 보니까 조선은 정말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한 줄기 희망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 조선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순신을 대표로 한 조선 수군과 그 다음 조선의 의병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하게 우리 형님과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님 지금 우리 동생들 보십시오. 이 아래 것들이 지금 동생들이 주제를 모르고 지금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형님 좀 빨리 와가지고 이 사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명나라 군대가 파견돼가지고 이제 군대와 그 다음 명나라 황제가 대규모의 어떤 은과 그 다음에 명나라 황제가 식량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 더해서 결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순신의 수군이 대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이 당시 전라 좌수영이 이제 전라도 왼쪽 지역, 이제 왼쪽은 우리가 보는 왼쪽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보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 좌수영 여수 일대에서 사령관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선이 약자를 봤다고 볼 수 있죠. 전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군사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무슨 일을 해도 일단 먹는 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량이나 군량을 보급하는 거, 이제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본은 이 군수 물자 보급을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한양을 진격하는 과정에서 한양까지 가는 데 성공했습니다만은 군수 물자 보급이 안 돼요. 일본의 생각은 한양에 가서 왕을 사로잡고 나면은 이걸 통해서 어찌어찌해서 왕을 이용해서라든지 군량을 보급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조선은 일본의 마인드하고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수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장수가 뭐 자기가 할복을 하든 아니면 성이랑 같이 불타서 죽든 어쨌든 거기서 최종 단판이 되는 게 일본의 어떤 문화라고 한다면요, 조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는 곧 왕이고 왕의 목숨이 국가이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그런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왕 잡아라고 한양에 왔을 때 한양은 점령했는데 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일본 애들은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왕 어디 갔어?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눈에 불을 켜고 식량을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식량이 제일 많이 나는, 곡식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호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은 이 호남 지역을 찾아서 내려오게 돼요. 근데 마침 이 이순신의 수군이 전라 좌수영에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가지 능력에서 뛰어난 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대표적인 어떤 이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성실함입니다. 이분은 정보 수집을 성실하게 합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빠짐없이 이 정보 수집, 주변 지역에 난중일기를 쓸 정도로 정보 수집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그런 상황에 적의 동태는 물론이고 아군의 상황, 아군의 군량 상황, 어떤 적군의 무기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주변 지형의 상황, 그 다음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밀물과 썰물의 상황,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강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일본이 조선에서 해상에서 싸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하고 조선이 싸우면 일본은 섬나라고 조선은 반도국가인데 어디가 배를 더 잘 쓰겠어요? 당연히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야, 배는 조선에 싸울 일이 없다, 좀 가볍게 조선에 수송하기 위한 가볍고 빠른 배를 활용하자 해가지고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배들은 삼나무라고 하는 가볍고 얇은 목재를 활용한 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송의 목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문제는 이 배들이 전투선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니까 빠르게 이동하는데 사실 뭐 충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포에 맞았을 때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본군의 당시 신무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조총에 많은 피해를 받았죠. 근데 조총에 많은 피해를 받던 건 어디까지나 육지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육지에서는 활과 조총이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칼 들고 창 든 병사들이 조총과 싸우다 보니까 이 조총의 큰 위력을 실감하게 되는데, 해전은 다르다는 겁니다.
해전은 우리 또한 화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화포는 있는데 조총에 비해서 이런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 뿐이죠. 근데 해전에서는 화포를 충분히 장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고, 특히나 이 당시 조선 배 같은 경우에는 삼나무를 주로 한 얇고 빠른 일본 배와 다르게 소나무를 주로 활용해가지고 두껍고 안정적입니다. 비록 속력은 느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뛰어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센 어떤 파도에도 버틸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장점을 잘 알고 적의 약점을 잘 알고, 야, 우리가 쟤네를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화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당시 조선의 판옥선에서 화포 쏘는 연습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해뒀대요. 그리고 실전에서 화포를 사용한 배들을 통해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화력에서의 유리함을 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고요. 이게 말이 배에서 화포를 쐈다는 거지, 사실 배는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 에임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화포를 잘 쏜다는 것은 많은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포를 충분히 쏘려면 쏘는 화약 같은 게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 전투를 해도 화약이 충분히 보급되고 이제 화포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병사들이 잘 훈련되고 그만큼 군수 물자도 낭비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조선군들은 바다 위에서 화포를 뻥뻥 쏘면서 일본군하고 맞서 싸우게 돼요. 일본군은 사실 옥포에서 처음 전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조선하고 바다에서 맞붙는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총 들고 칼 들고 배 몰고 나갔습니다. 근데 조선군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조선에서 저 멀리서 화포를 뻥뻥 쏴야 돼. 그리고 일본 배가 순식간에 하나둘씩 침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황했죠. 붙어야 뭘 싸우는데 붙을 거리를 안 두고 그 전에 화포로 제압을 해버려 일본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인 사천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북선이라는 배가 출몰하기 시작을 하죠. 세 번째 전투 한산도 대첩에서는 이른바 하객진이라고 하는 신출귀몰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하객진을 하는 것이 사실 뭐 그 전 과정을 설명드리면 복잡하겠지만은 바다 위에서 이제 U자 모양의 하객진을 편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이순신이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다 위에서 처음 고안해서 화포와 접목시킨 건 이순신이 처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영상으로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네 하겠지만은 사실 엄청난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한 게 이 이순신의 하객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 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선원들이 져야 됩니다. 수군들이 졌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젓는 그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열 맞춰서 이동하다가 중앙에 있는 배는 더 뒤로 빠지고 사이드에 있는 배는 돌아서 가지고 각을 잡고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기에는 단순히 하루 이틀 훈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배가 있다면은 배가 양쪽 그 다음에 앞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뒤와 양쪽에 전부 다 화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만약에 적하고 마주하게 되면 한쪽에서만 화포가 나가야 되죠. 반대쪽은요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포를 쏜 다음에 다음 발로 쏴야 되는데, 사실 그 화포라고 하는 게 계속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총도 쏴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쏘면은 뜨거워져요. 화약이라서. 그래서 화포를 쏘고 재장전도 해야 되고 화포가 식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순신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화포를 재장전하는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적의 배가 빠르게 접근을 하니까, 왜? 우린 이렇게 퍼져 있는데, 한 모양 퍼져 있는데 적의 배가 빨리 접근해가지고 가운데부터 깨먹기 시작하면은 우리 진영이 다 부서지면은 하나 둘씩 쌈싸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안 주고 우리가 좀 더 화포를 빨리 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뭘 하냐면 바다 위에서 배를 90도 돌려가면서 화포를 쏘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 화포가 장전된 동안에 다른 쪽 화포를 쏘고 또 다른 쪽 화포를 쏘고 하는데, 이게 자동이 아니잖아요. 오토매틱이 아니잖아요. 뭐 자율주행차가 아니잖아. 다 누가 하는 거야? 밑에 있는 선원들, 수군들이 다 노를 젓는 거죠. 근데 그 노를 젓는 것이 배 한 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줄 맞춰 있는 모든 함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야, 지금 일본군 입장에서 볼 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도 뭐 자율주행차 보면은 야, 뭐 이런 게 또 어떻게 돼 하는데, 바다 위에서 그걸 이미 600년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하객진을 폈던 그 전투였습니다. 사실 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일본군은 이순신하고 바다에 싸우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은 당시 왕의 명을 받고 일본군의 어떤 본진을 할 수 있는 부산포를 공격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순신의 부대가 어디까지나 수군이었기 때문에
직접 상륙해가지고 일본군의 본진을 처리하기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해상에서나 일본의 어떤 수군과 일본의 어떤 본진을 공격하는 식으로 공격을 했었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순신의 어떤 라이벌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을 많이 시기하였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선조 같은 경우에도 야, 이순신 저거 너무 크는 거 아니야? 조금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서서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파직을 당했죠. 이제 왕을 기만하고 이제 출정 민국 내리는데 가지 않는다라는 죄로 인해가지고 파직을 당하고, 파직당한 다음에 죄를 고문 다 받은 다음에 이제 백의종군, 일종의 지금 2등병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부터 하나하나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처벌을 받는 거죠. 봉사활동 같은 거. 일본군이 당시 1593년부터 해서 사실 조선 명나라하고 휴전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1597년, 98년 기간에 다시 이제 원균의 어떤 함대가 완전히 괴멸당하고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쉽게 말해 해군 참모총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적의 명량대첩이라든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펼치게 됩니다. 영화로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글 같은 거 쓰실 때도 뭐 신에게나 12척 배가 나와 있다고 12척 배로 적의 330척 배를 괴멸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전투가 명량해전이죠. 아무튼 이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이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우리가 의미하는 거, 상징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요, 일본군의 진출을 막았다라는 거. 일본군의 어디 진출을? 그렇죠, 호남 지역 진출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어떤 진격을 막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군수물자 보급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일본이 항복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게 이순신 장군의 큰 업적이 될 겁니다. 사실 호남평야 같은 경우에는 이 배를 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쉽게 상륙해가지고 일본군이 장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다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막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응치이치 같은 호남으로 들어오는 고개들이 있어. 이 고개에서도 의병들이 이번에 활약해가지고 일본군의 진격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별 수 없지, 그러면 최단거리, 호남으로 가는 최단거리라고 간다라고 하는데, 이 위치에 있는 성이 진주라는, 경남 진주라는 도시고 진주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진주성에서도 당시 관군이었던 김시민 장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의 일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게 됐고요. 호남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다 막혀버리게 되니까 일본은 곡식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593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4년 정도는 임진왜란 시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휴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전하는 동안에 명나라와 조선 그리고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결렬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협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정유재란이고요. 이 정유재란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명량대첩 같은 것도 벌어지게 되고요. 전쟁은 사실 정유재란은 펼친다고 펼쳤지만은 이미 조선도 어느 정도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기가 예전만큼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선군이 후퇴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97, 98년 동안 일본군이 항전을 하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일본군 최고 이제 지휘관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일본군이 항복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은 마침내 끝나게 되죠. 문제는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전쟁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여파로 먼저 첫 번째 주변 국가들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쟁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명나라가 조선에다 엄청난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의 자기 나라에 쓰는 돈 이상으로 조선에 돈을 퍼다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난이 심각해졌고, 그 다음에 군사력의 유출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명나라는 이제 여진족의 국가인 청나라의 도전을 받고 이제 몰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도요토미라고 하는 최고 지배자가 무리한 전쟁을 일으켰다가 실권도 잃고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새로 실권을 장악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전쟁을 막기는 성공했습니다만 제일 큰 피해자가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궁궐도 불타고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물적 손실한다면 당연히 어떤 곡창지대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모아놨던 어떤 자원들도 당연히 다 손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포로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납치되어 가면서 기존의 어떤 조선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토지가 황폐됐다는 말은 그냥 황폐됐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지가 황폐되려면은 전쟁이란 몇 년 동안 누가 관리를 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지을 수가 없는 땅이야, 그런 땅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다시 사용 가능한 토지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노비 문서나 토지 문서를 많이 불태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땅 내 땅이 없고 너나 없이 막 나도 노비 아닌데 나도 평민인데 나도 평민인데 하면서 신분제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노비를 써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노비가 없고, 그 다음 평민들 같은 경우에도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내가 양반인데 라고 하게 되면서 세금을 걷는 게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신분 세탁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선의 피해가 제일 컸고, 조선이 이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조선 후기라고 하는 사회로 변화해 나가면서 사회 체제가 완전히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진인데요. 이 여진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 일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사실 유목 집단인데 얻어 걸린 거죠. 어부지리로 이제 얻어 걸린 거죠. 명나라가 조선에 많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만주 일대의 군사력이 유출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진족은 별다른 감시 없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됐고, 당시 여진의 부족장이었던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명나라를 밀어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임진왜란은 단순히 우리나라만 일본만 치고받고 싸운 전쟁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국제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는 전쟁 이후에 우리 조선이 이 전쟁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 나갔는지, 전쟁 이후 복구와 광해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최전방에 가면서 광군들을 보급하기도 했고 격려하기도 했고 했던 사람이 광해군이고요. 누구보다도 전쟁에 참상을 잘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은 전쟁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쟁 중에도 아까 왜 중간에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에도 일본군의 조촉이 만만치가 않구나 라고 하면서 군사제도를 정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신식 편제에 맞는, 새로운 편제에 맞는 군대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특징이 이제 사수, 포수, 살수라고 하는 이제 포 쏘는 사람, 활 쏘는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창 든 사람, 이렇게 세 명을 묶어가지고 세트로 묶어가지고 양성하는 모병제도를 실시한 것이 훈련도감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본격적인 사회 경제 복구를 시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토지 문서, 불탄 토지 문서나 아니면 노비 문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복구하게 됐고요. 당연히 또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는데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뭐 무기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사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수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당시 백성들이 전쟁 끝난 직후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에 세금 낼 여력이 없어, 뭐 공납 이런 거 바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지역부터 해가지고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공납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구 정책을 실시한 사람이 광해군이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광해군과 북인들의 어떤 권력 독점, 야, 너네 전쟁 해봤어? 이런 데서 나오는 권력 독점과 거기에 대한 서인과 남인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이제 당시 조선의 어떤 양반들은 명나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조지은이라 해가지고 마치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것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 이런 큰 은혜를 입혀준 명나라가 약해지고 있고 지금 북방에서 새로 흥기하고 있는 여진족이 팽창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야, 지금 우리가 의리를 따라가지고 명나라를 따라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신리를 따라가지고 여진족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광해군은 그 상황에서 앞에 있던 선조도 마찬가지고 광해군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가 의리도 의리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여진하고 또 싸울 여유가 안 돼. 야, 중간에서 좀 상황을 지켜보자 하는 중립외교를 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립외교나 아니면 내부적인 정치 갈등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반대 세력에게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그 결과 당시 서인과 인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인과 인조 같은 경우에도 여진 센 거 알고 있습니다. 여진이 너무 크게 성장했고 옛날 여진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해군을 몰아낼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저버리고 후금을 도와준 저 배신자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광해군을 몰아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인조라든지 서인들도 야 여진 세다, 여진 저거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신들이 그걸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자신들은 어디까지나 의리를 존중해야 되고 명나라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여진의 어떤 후예라고 볼 수 있는 후금하고 나중엔 청나라를 바뀌는 이 나라하고 점점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깊어진 결과 1627년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시 이제 명나라하고 후금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후금이 명나라한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 더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 평안도에 가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여기 명나라 장수가 중간에 약간 고립됐어. 중간에 이렇게 이탈돼가지고 이 섬에 정박하고 있는데 정박하고 있으면서 청나라를 압박한다 이런 명분으로 계속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 명나라 군대를 내보낼 만한 또 우리 또 형님국가를 내보낼 만한 그런 이유가 없으니 그냥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도 이걸 가만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워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1627년에 정묘년에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안도 일대, 황해도 일대까지 후금 군대가 진출하게 되고 명나라가 어디까지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항복을 받아낸 다음에 후금 군대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조선은 지금 어안이 벙벙하죠. 아, 쟤네 지금 장난 아니다. 무섭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이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후금 군대가 또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당시 후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더 세계가 커져가지고요. 이제 우리도 명나라에 버금가는 황제국가다라고 해서 청나라라는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국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황제국가 되었으니 야, 조선 너네는 누구 편 할래? 너네 옛날 형이야? 지금 우리가 형이야? 라고 조선에 압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그 당시에 청나라가 조선에다가 군신관계, 군주와 신하 관계를 요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선은 이걸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시 지배층을 있던 서인들이라든지 인조라는 사람부터가 이런 명나라의 의리를 통해 가지고 의리를 강조함으로써 지배자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정통성이 약해져. 그래서 거부하게 되었죠. 거부하자마자 1636년 1월 달에 기다렸던 듯이 청나라 군대가 말을 타고 조선을 침입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두 번째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조선도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거부하면은 아마 청나라도 즉각 대응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왕 같은 경우에도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군대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김하병을 중심으로 한 청나라 군대가 너무나도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래서 왕이 도망가기도 전에 청나라 군대가 이미 한양 일대까지 도착하고 말았고 왕이 그래서 원래 의도한 곳, 원래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도망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한산성에서 고립당한 채로 45일 동안 항전을 하다가 결국 청나라에 항복을 하고 말죠. 그것이 병자호란의 최종 결과이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조선은요 더 이상 명나라를 섬기지 않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섬기게 됩니다. 군신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 당시 이제 청나라의 전쟁 패전 결과로 많은 공물을 바치기도 했었고 공녀라고 해서 여성들을 바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렇죠. 자존심의 피해가 제일 크죠. 우리가 이때까지 동생이라고 여겼던 우리보다 좀 무식한 것들이라 여겼던 여진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거는 조선 후기의 나머지 대외관계들인데요. 과연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제 병자호란 이후의 대외관계는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 하는 것이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과의 관계는요. 일본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걸고 할 것 같습니다만 사람 사는 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아직도 많은 포로들이 일본에 가 있기도 했었고 일본이 또 언제 침략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도 이 당시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막부를 이제 세웠는데 이 막부 입장에서
굳이 조선하고 전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선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왜?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리한 전쟁하다 망했으니까 우리는 조선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양새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둘의 입장이 맞아떨어져가지고 광해군 시기에 다시 한번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수교를 한 이후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1800년까지 조선은 일본에다가 꾸준하게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이제 윗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에다가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윗나라 역할을 했다기보다는요, 좀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조선을 통한 어떤 지배 안정과 그 다음에 사회 안정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17세기에는 조선 사절단 되게 융숭하게 맞이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일본의 그 쇼군이 막부의 어떤 총책임자가 직접 사절단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맞이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신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일본과 외교 관계 영원히 적다 할 것 같았지만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서로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조선 후기는 나아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나라의 관계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 청나라의 관계가, 사실 이 청나라 관계가 평소 우리가 이제 아랫나라를 여겼던 청나라였는데, 그 병자를 패배한 뒤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인조가 우리 흔히 하는 말 대가리 박았단 말이야. 황제한테 이제 머리를 박는 이제 굴욕을 겪었거든요. 사실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죠. 그리고 또 일부 신하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청나라하고 싸우자고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 뭐야, 싸우자 했는데 우리가 졌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부는 야, 저 청나라 것도 우리가 지금 방심해서 그렇지 이길 수 있어, 다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당시의 서인이었던 송시열 이런 사람들은 북벌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왕이었던 효종 시기에 북벌을 주장해가지고 청나라 저거 일시적인 것 뿐이고 결국에 본질,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명나라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 조선은 원래 돌아갈 것이고 청나라는 자기 실력에 맞게 유목민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를 키워가지고 청나라를 밀어내자 하는 북벌운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청나라를 밀어내기 위한 북벌이라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 회복을 위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옛날 위상을 회복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백성들한테.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권력 잡았는데 더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 회복을 위한 북벌운동을 펼치기도 했었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야, 우리가 지금 청나라에 당한 그 자존심 수모도 있지만은, 야, 청나라를 한번 직접 가서 봐봐봐. 청나라 지금 우리가 무시할 만큼 그런 오랑캐들 아니야. 저 친구들 지금 상당히 개방적이고 문화 수준도 높고 통치 상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작 군대 양성해서 북벌한다고 북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나라를 보고 어떻게 하면 쟤네가 저렇게 강해졌는가 좀 배우자 라고 하는 사람들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18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른바 북학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로 박제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열하이기도 유명한 박지원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나중에 실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라고 하는 일파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전쟁 끝났습니다만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 진행 방향, 정책의 어떤 추진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얘기는 첫 시간에 어떤 통치 이념과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어떤 지배층의 변동, 세 번째 시간에 대외관계의 변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이제 사회 경제 변화인데, 이 경제, 특히 어떤 조세 제도라든지 경제 활동의 변화까지 이해를 하셔야지 조선의 나라의 그림이 완전히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제별로 따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퍼즐 맞추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퍼즐들을 날려먹지 마시고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줄을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저번에 배웠던 통치 제도의 변화, 비변사가 뭐 때문에 설치됐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당의 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한번 퍼즐 맞춰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어떤 조선 초기의 대외 정책과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가면 북벌론의 대두, 북학파의 대두, 이런 것들 하나씩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그럼 나중에 단원의 마지막 부분까지 학습했을 때 퍼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의 퍼즐이 완성이 되면서 조선이 이런 사회였구나 이해하게 될 테니까 잘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경제 분야에서 조선 후기 사회가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